이 트럭들은 희귀함과 기능성이 때로는 조금 비틀거릴지라도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평범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순히 원칙의 선언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누군가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에 도달했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시간의 흐름과 논리에 도전하며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특히 이 리스트의 마지막 순위들이 그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11. 시트로엥 타입 H, 프랑스, 1947년. 1947년에 시트로엥이 타입 H를 선보였을 때 유럽은 여전히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자재는 부족했고 예산은 빠듯했으며 기업들은 스타일보다는 저렴한 운송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시트로엥의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미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용성에만 집중한 승합차로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치 비행기의 재활용 부품으로 만든 것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평평한 측면 패널, 노출된 골조, 그리고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물결 모양의 골판형 금속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물결문의 마감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얇은 강철 패널에 강성을 더해주어 시트로엥이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와 재료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항공기 제작 기술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승합차를 가볍고 내구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타입 H는 당시 상용차로서는 혁명적이었던 전륜 구동과 모노코크 차체를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합차들은 여전히 레더 프레임 샤에시와 후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시트로엥은 낮고 평평한 적재 바닥과 전체 높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각형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제빵사, 배관공 또는 전기 기술자가 승합차 내부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싣는 데 노력이 덜 들었습니다. 슬라이딩 방식의 측면문과 넓은 후방 개방부는 접근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입 H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급차, 경찰차, 우편 차량, 이동식 작업장 및 시장 가판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마을과 도시를 잇는 유일한 동력 연결 수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입 H를 독특하게 만드는 점은 결코 현대적으로 보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년의 생산 기간 동안 기본 형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들이 날개 모양, 곡선, 각진선들로 진화하는 동안 타입 H는 산업적인 상자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적 정체성은 고집스러움을 바탕으로 시대를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70년대에도 새로운 타입 H는 다른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승합차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추앙받습니다. 복원된 차량들은 그 개성을 인정받아 이동식 카페나 푸드트럭으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원래의 목적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상된 경제 속에서 저렴하고 튼튼하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번호 10. 베드포드 CA, 영국 1952년. 1952년에 출시된 베드포드 CA는 영국의 소규모 기업들이 확장하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상점, 상인 및 서비스 기업들은 저렴하고 컴팩트하며 유지관리가 쉬운 경영 상용차가 필요했습니다. 복스홀의 상용차 부문인 베드포드는 10년 넘게 영국 도로에서 친숙한 존재가 될 승합차를 내놓았습니다. CA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불독 같은 앞모습이었습니다. 긴 보닛이나 완전한 캡 디자인 대신 베드포드는 엔진을 수용하면서도 차량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짧고 둥근 앞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승합체 친근하고 마치 만화 같은 외형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매력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도 정비를 위해 엔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징 솔루션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CA는 단순했습니다. 검증된 가솔린 엔진, 단순한 서스펜션,
그리고 지역 정비소에서 수리할 수 있는 튼튼한 부품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동 중단이나 전문적인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소규모 운영자들에게 이상적이었습니다. 이 승합차는 폐쇄형 밴, 픽업, 미니버스, 맞춤형 차체를 위한 샤에시 캡 등 다양한 차체 스타일로 제공되었습니다. 배달 서비스, 공공 유틸리티 기업, 심지어 구급차로도 사랑받았습니다. 뒤돌아볼 때 베드포드 CA를 독특하게 만드는 점은 얼마나 좁고 높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승합차와 비교하면 거의 연약해 보일 정도입니다. 작은 바퀴, 얇은 기둥, 최소한의 충격 보호 장치는 차량 디자인의 다른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그것은 전후 영국 도로와 경제에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좁은 거리를 주행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하며 지역 상업에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9. GMC 덕, 미국, 1942년. 모든 독특한 클래식 트럭들 중에서 GMC 덕만큼 차량과 선박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었습니다. 덕은 스타일, 안락함 또는 수명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사와 물자를 배에서 적대적인 해안으로 직접 운반하는 가혹한 임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반 트럭은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배는 육지에 도착한 후 화물을 쉽게 옮길 수 없었습니다. 덕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검증된 2.5톤급 GMC CCKW 군용 트럭을 기반으로 한 덕은 동일한 기본 파워트레인과 많은 공통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 기계적 핵심을 방수 강철 선체로 감싸고 후면에 프로펠러를 장착했으며 스티어링 휠에 연결된 키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륙함에서 나와 거친 바다를 헤엄쳐 적의 포화 속에서 해변으로 직접 기어오를 수 있는 6륜 구동 수륙 양용 트럭이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2만 1,000대 이상의 덕이 생산되었습니다. 태평양과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 가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부두가 파괴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덕은 탄약, 식량 및 의료 물자를 정박 중인 배에서 해안으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특별한 상륙정 없이도 부상병들을 병원선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을 정말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결코 완전한 트럭도 완전한 배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육지에서는 표준 트럭보다 높고 무거우며 느렸습니다. 물 위에서는 목적에 맞게 제작된 배보다 느리고 덜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그것은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도기적 역할이 존재 이유를 정의했습니다. 전쟁 후 많은 덕이 민간 운영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일부는 항구와 강 시스템에서 작업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관광용 차량으로 변신하여 오늘날 전 세계 도시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오리투어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번호 8. GM 퓨처라이너, 미국, 1940년. 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 제너럴 모터스는 대중에게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는 미국 전역의 마을과 도시에 새로운 기술을 전달하는 이동식 전시회인 진보의 퍼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을 운반하기 위해 GM은 퓨처라이너로 알려진 특별한 차량 군단을 제작했습니다. 단 12대의 퓨처라이너만 제작되었습니다. 각 차량은 길이가 거의 11m에 달하고 높이는 3m가 넘어 일반적인 교통 흐름 위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버스나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각 차량은 독립적인 전시 모듈을 운반했습니다. 거대한 측면 패널이 열리면 무대, 스크린 및 시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내부에는 제트 엔진, 전기, 가전제품 및 미래형 운송수단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퓨처라이너는 거대한 맞춤형 차체에 맞춰 개조된 GM 트럭 부품을 사용하는 대형 상용차였습니다. 거대한 가솔린 엔진, 튼튼한 샤에시 및 전시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송대를 이루어 이동하며 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임시 세계 박람회장으로 바꾸는 움직이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퓨처라이너를 그토록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상품을 운송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케팅 기계였습니다. 모든 곡선, 모든 크롬 스트립, 모든 돌출된 패널은 감동과 영감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산업공학과 연극적 연출을 결합하여 오직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50년대의 진보의 퍼레이드가 끝난 후 퓨처라이너들은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폐차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동식 교회, 지휘 차량 또는 색다른 운송 수단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소수의 차량만이 헛간과 보관소에서 살아남아 수십 년 후 수집가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잊혀 있었습니다. 복원된 퓨처라이너는 이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며 박물관과 엘리트 컬렉션에 전시됩니다. 실제로 하나를 보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선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실제입니다. 번호 7. 로티노프 아틀란틱, 영국 1952년. 50년대 초반 영국 운송산업은 커지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전후 제거는 산업기계, 발전소용 부품, 군사장비 및 대형 인프라 조각 등 거대한 화물의 이동을 요구했습니다. 표준 트럭은 단순히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제조업체들처럼 천천히 확장하는 대신 로티노프 모터스라는 작은 회사가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화물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도로용 트랙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 엔지니어 조지 로티노프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로티노프 아틀란틱과 이후 슈퍼 아틀란틱을 생산했습니다. 이 기계들은 평범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초중량 화물 운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인 벨러스트 트랙터였습니다. 아틀란틱은 거대한 강철 샤예시, 중장비용 차축 및 항공 및 군사 기술에서 유래한 롤스로이스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파워트레인만으로도 당시 전형적으로 수수한 디젤 엔진을 사용하던 일반 트럭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아틀란틱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표준 도로 차량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하중을 실은 다축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 제작되었습니다. 아틀란틱과 슈퍼 아틀란틱을 합쳐 총 40대 미만이었습니다. 많은 수가 스위스를 포함하여 험난한 지형과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국가로 수출되어 군사 및 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티노프 아틀란틱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희귀성뿐만 아니라 그 규모입니다. 현대의 대형 트럭 옆에 있어도 너무 커 보입니다. 조종석은 높고 좁게 자리 잡고 있으며 자동차보다는 산업 장비에 더 가까워 보이는 샤예시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달 차량이나 일반 도로용 트랙터와 닮지 않았습니다. 공장 설비에 움직이는 부품처럼 생겼습니다. 로티노프 모터스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차량에 대한 시장은 아주 작았고 대형 제조업체들이 결국 더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중량 화물 부문에 진입했습니다. 50년대 말 로티노프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계 자체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대가 오늘날에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살아남아 제작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틱은 한 엔지니어의 비전이 잠시 산업을 앞질렀던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현실을 탈출한 시제품처럼 보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특정한 문제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한 매혹적인 희귀품들,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것들은 다른 차원입니다. 논리를 거부하는 것들, 엔지니어의 악몽에서 나온 것 같은 것들, 그리고 누군가 어떻게 건설을 승인했는지 의아해할 정도로 기괴한 것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번호 6. 마몬 해링턴, 미국 30, 50년대. 오늘날 우리는 트럭이 사륜 구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아스팔트를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몬 해링턴이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미국 회사는 처음부터 트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똑똑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정비소에서도 잘 아는 포드나 쉐보레의 일반 트럭들을 가져와 산을 오를 수 있는 오프로드 야수로 변신시켰습니다.
구동용 전륜 차축, 트랜스퍼 케이스, 강화된 서스펜션 등 배달 차량이 산을 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물은 공장 기계 절반, 전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절반인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각 개조 차량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사륜 구동이었고 다른 것들은 6륜 구동 괴물로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어느 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트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얽혀있는 차축과 변속기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마몬 해링턴은 연합군에게 중요한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트럭은 다른 어떤 차량도 통과할 수 없는 사막, 정글, 산을 가로질렀습니다. 최전선으로 물자를 나르고 대포를 견인하며 가장 먼 전선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도로가 사치인 곳들인 광산, 유전, 과학탐사대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 트럭들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똑같은 것이 두 대도 없다는 점입니다. 각 마몬 해링턴은 유일한 사례이자 바퀴 달린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차량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무언가를 제대로 만들면 시간이 흐르더라도 항상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번호 5. 타트라 111, 체코슬로바키아 1942년. 서구 제조업체들이 가로보로 연결된 두 개의 평행 비민 레더 프레임 샤에시 위에 트럭을 만들 때 체코슬로바키아의 누군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타트라는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앙 튜브 샤에시, 즉 차량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척추가 내부의 변속기를 보호하고 각 바퀴에 독립적인 스윙 엑스를 지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전통적인 엔지니어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믿을 수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앙 튜브는 충격과 바위로부터 중요한 부품들을 보호했습니다. 스윙 엑슬은 바퀴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다른 트럭들이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는 지형에서도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트라는 초기 버전의 V12 디젤 엔진을 포함한 공냉식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타트라 111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들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훨씬 아래로 떨어지고 순행식 엔진이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시베리아에서도 타트라는 계속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기는 얼지 않으며 그 단순한 진실이 다른 모든 것이 마비되었을 때 이 트럭들이 계속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름조차 붙지 않은 길들을 지나 시베리아 툰드라를 가로지르며 나무, 기계 및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영하 40도의 밤에 세워두어도 다음날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V12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34,000대 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었으며 동유럽 절반과 소련 대부분의 운송 척추였습니다. 시각적으로 타트라 111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특합니다. 높고 좁은 조종석은 아주 긴 보닛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퀴들은 스윙 엑슬 때문에 트럭에 짐이 없을 때 독특한 각도를 취합니다. 다른 규칙 아래에서 조립된 차량처럼 보이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트럭 역사에서 친숙함보다 생존을 우선시한 독특한 진화적 가지를 나타냅니다. 번호 4. 레이랜드 옥토퍼스, 영국 1934년. 연결식 트레일러가 도로를 지배하기 훨씬 전 무거운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것은 레이랜드 옥토퍼스였습니다. 8개의 바퀴, 모두 하나의 리지드 샤에시에 장착되었습니다. 2개의 조향용 전륜 차축과 2개의 구동용 후륜 차축. 8개의 바퀴가 함께 작동하여 무게를 분산하고 4륜 또는 6륜 트럭은 꿈도 꿀 수 없는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표준화된 컨테이너와 고용량 세미트레일러가 나오기 전 이 구성은 거대한 산업 화물을 하나의 리지드 차량에 직접 실어 나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철, 기계, 건설 자재 등 모든 것이 옥토퍼스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모델은 대형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고 나중에 레이랜드 자체 디젤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플랫폼은 진화했지만 핵심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도로망의 한계 내에서 화물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지자체 서비스 및 중공업 분야에서 옥토퍼스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옥토퍼스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길고 평평한 측면의 차체, 여러 개의 차축, 경직된 형태 등 모든 것이 마치 선사시대의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현대의 트랙터와 트레일러 조합 옆에서 오늘날의 중량 운송이 관절과 모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옥토퍼스는 거대한 단일 프레임 위에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도로 인프라와 규제가 여전히 진화하던 시기에 레이랜드는 도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넓히는 트럭을 설계했습니다. 옥토퍼스는 도로 운송이 중량 화물에 있어 철도와 경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영국 상업 물류의 미래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사례들은 운송의 대안적 타임라인에서 온 유물처럼 느껴집니다. 거대하지만 단순하고 강력하지만 느리며 오직 그 목적 안에서만 우아합니다. 번호 3. 베를리에 티백, 프랑스 50년대. 50년대 프랑스는 사하라 사막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사막에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었고 사구 위로 중장비를 옮기기 위해서는 누구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제조업체 베를리에는 바퀴 달린 건물처럼 보이는 괴물인 티백으로 응답했습니다. 타이어 높이는 이미 2m가 넘었고 각각의 무게는 소형차보다 무거웠으며 트럭 폭이 너무 넓어 현대식 고속도로의 2차선을 꽉 채웠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도로를 주행할 때 추월할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공간이 없었습니다. 보닛 아래 또는 조종석 아래에는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수치인 600마력을 내는 V12 디젤 엔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것은 출력이 아니라 그것이 옮길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최대 100톤의 화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베를리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래 속에 빠지지 않고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타이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트럭만을 위해 독점 제작된 전례 없는 너비와 패턴의 특수 타이어를 설계해야 했습니다. 티백은 수년 동안 사하라 광산에서 굴착 장비와 거대한 변압기를 옮기며 일했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 환경 속의 기계 공룡이었습니다. 티백에서 가장 믿기 힘든 것은 그 규모입니다. 일반 트럭 옆에 있는 것을 보면 뇌에 혼란이 옵니다.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차량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존재했고 작동했으며 충분한 동력과 설계가 있다면 거의 모든 질량을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번호 2. 오시코시 8곱하기8 미국 70년대. 거대한 곤충을 보고 인간은 아니지만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서 느끼는 매혹과 거부감의 혼합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8바퀴 오시코시는 정확히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70년대 미국 군대를 위해 설계된 이 트럭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표면이라도 기어오를 준비가 된 기계 거미처럼 보였습니다. 8개의 바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8개 모두가 구동 바퀴였다는 점입니다. 빈 바퀴도 약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 특별하게 만든 것은 조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앞바퀴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뒷바퀴도 회전했고 중간 바퀴도 회전하여 이 30톤짜리 거인이 사실상 제자리에서 회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집 크기만한 트럭이 일반 자동차도 주차하기 힘들 공간에서 기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오시코시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진흙, 모래 또는 눈의 희생양이 되어 다른 어떤 차량도 몇 미터 못 가 멈춰버릴 도로 없는 지형을 가로질러 탄도미사일과 중장비를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벽처럼 보이는 경사를 기어오르며 강과 진흙탕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는 능력은 냉전의 가장 긴박했던 시기에 소중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전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뱃속이 이상해지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8바퀴 조향 시스템 때문에 트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어떤 차량도 꿈꿀 수 없는 장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세기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외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30톤의 기계 거미입니다. 번호 1. 망각의 왕 헤이즈 HDX 캐나다 50-80년대. 만약 트럭 바퀴에서 마치 기계가 마지막 숨을 내뱉거나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헤이즈 HDX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 배달 트럭도 일반적인 건설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임업산업의 괴물로 단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싣고 죽지 않고 산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임도들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 중 일부입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단순히 과열되어 고장 나버리고 하산 과정을 러시안 룰렛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0만, 30만 파운드의 나무 무게가 아래로 밀어붙이며 트럭을 통제 불능의 발사체로 만들려 합니다. 헤이즈의 해결책은 테러만큼이나 단순했습니다. 순행식 브레이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럭에는 수백 리터 용량의 거대한 탱크가 실려 있었고 그 유일한 목적은 브레이크 드럼이 임계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나무를 싣고 산을 내려오는 헤이즈 HDX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잠재적 화재이자 통제, 불능 직전에 달구어진 금속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 마치 기계가 숨을 쉬는 것처럼 바퀴에서 증기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긴 하루 끝에 숨을 내뱉는 기계용 같았습니다. 구조는 투박하고 사각형이며 무거웠고 미학이나 안락함에 대한 타협 없이 제작되었습니다. 적재 플랫폼은 임업 기계가 자를 수 있는 가장 큰 통나무들을 지탱하기 위해 폭이 14피트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이는 위협적이었고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수백 미터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하고 운전자의 생명이 매 순간 순행식 브레이크가 작동하는지에 달려있는 환경을 위해 설계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를 거부하며 믿기 힘든 사실은 이 트럭들 중 많은 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숲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이라서가 아니라 최신 안전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퇴시키기에는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이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대담한 것을 추구하던 시대에 건설된 헤이즈 HDX는 시간, 산, 그리고 중력 그 자체에 도전하며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결국 이 트럭들은 단순히 나무만 운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실으려는 인간의 집착을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헤이즈 HDX는 잊혀진 트럭들의 명백한 왕입니다. 우리는 런던 거리에서 말들을 대체하던 독특한 전륜 차량부터 비행기 경납고에서 나온 것 같은 프랑스의 골판지 승합차, 포화 속에서 해변을 건너던 수륙양용 트럭, 미래를 팔던 달리는 극장, 항공기 엔진을 장착한 트랙터, 불가능한 장소에 사륜 구동을 가져다준 유일한 개조 차량들,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뎌낸 척추 달린 체코 트럭들,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것을 실어 나르던 8바퀴 문어, 2차선을 점유하던 프랑스의 거인, 군대의 기계 거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퀴에서 증기를 뿜으며 숨 쉬는 듯 산을 내려오던 캐나다의 용까지 보았습니다.